서울은 일단 이제 최고점을 찍었고 경신한 것도 있으니까 이건 급하게 조정될 수도 있고 천천히 조정될 수도 있다고 저는 시장을 보고 있고, 지방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조정이 그런 현상이 서울보다는 극히 적을 것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또 시장이 바람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또 교수님 초대했는데, 일단 올해 1월에서 9월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 어떻고, 지금 이제 10월이죠. 10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 심리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심리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매수 심리라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매수 우위 지수라는 그 지표로 나오거든요. KB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표본조사 수준 이상인데, 손님이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뭐 이런 걸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보시면은 매수 우위 지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근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이 서울이고 나머지는 전국, 수도권, 인천 이렇게 놨어요. 인천이 요새 좀 핫하니까요. 보시면은 갑자기 말씀 주신 대로 8월 중순 이후부터 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자체만 보면 뭐 난리 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요크선이 48.6까지 내려왔잖아요. 9월 말까지입니다. 근데 10월 첫 주 되면 아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럼 한 요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거 뭐냐면, 전 고점의 지수 2023년도에 특례보금자리로 봄부터 하반기 전까지 올랐잖아요. 그때 올랐을 때 꼭지가 이제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 점에서 유지가 되고 가면 그나마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는 보합을 유지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하락입니다. 서울도. 이 분위기를 좀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지역도 서울처럼 불장은 아니었죠. 올해 초에 뭐 지금까지. 근데 불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쭉 이어왔어요. 왔다가 꺾이는 것도 뭐 오름폭이 약하니까 심리가 꺾이는 것도 천천히 하고 있어요. 다만 방향성은 같다라는 거 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수치가 뭘 의미하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매수자가 많다라고 답변한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3.9%예요. 그게 48.6이라는 수치거든요. 이게 한 20으로 가면 1% 이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하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30이라는 수치선까지 다다르면 이제 하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치를 보면 되고, 심리가 이렇게 매도자가 많다가 반 이상이에요. 네. 비슷하다가 40.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을 나타내면 주로 상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표는 뭐 똑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매수나 매도가. 그리고 이제 거래량에서 보면은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거래량이 확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인데요. 제가 어제 날 10월 7일 기준으로 이제 뽑은 건데요. 보시면 그동안 2006년부터 그림이고요. 지금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전국도 평균선에 거의 다다랐어요. 최근에. 그랬다 요번에 꺾였는데, 그 거래량이 22,624 꺾였지만 요거는 이제 10월 말까지 신고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볼 때 그래도 한 4만 건 가까이 갈 것 같아요. 다시 여기 가도 결론은 뭐냐면 47,000에 비해서 한 10% 정도 거래량이 좀 준다, 이거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서울이죠. 제가 우측에 써놨지만 8월부터 이미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어요. 9월 1일에 이거 시작됐잖아요, DSR.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대출이 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대출 받는 분들은 계산을 막 하고 고르게 계시지만, 집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요자가 줄겠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어떤 뭐 정도의 차이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좀 매도 분위기의 심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 전세 대출 규제가 8월 말부터 좀 막 움직였잖아요. 이때 조금 시장에서 보도가 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보도가, 언론의 힘이 크다는 게 뭐냐면, 보도가 아마 조금밖에 안 나왔으면 시장 심리를 이렇게 죽이진 않았을 텐데, 보도가 심각하게 나오고 이복현 원장이 특히나 또 말실수를 좀 했잖아요. 번복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뭐지? 정부가 이거 규제를 할까 말까 헷갈리니까 더 미궁에 빠지는 거죠. 심리 자체가 결정을 못하죠, 방향성을. 그러다 보니까 이 겹치면서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전국은 이 정도인데, 지금의 한 달이나 한 20일 정도 더 거래량을 받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전국은, 지방광역시는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울이 올라갈 때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락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유지할 것 같고. 서울이 문제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그림인데요. 이거는 제가 19년부터 그냥 뽑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찍었다가 8,500개 7월 달에 최고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8월부터 거래가 좀 꺾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8월에 6,194 요 건이 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9월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10월 들어왔으니까 9월 현재 지금 1,921건이요. 7일 날. 네. 그러면 이게 2배. 그러니까 기간은 3분의 1 정도 조금 넘게 남았지만 좋게 봐줘가지고 긍정적으로 계산해서 2배를 보면 4,000건이 됐죠. 4,000건이면 7월 달에 반토막이고 8월 달에 한 60, 70%밖에 안 되는 거죠. 거래량이. 중요한 건 10월입니다. 이게 9월이고 10월이 지금 방송 우리 찍는 날이 10월 10일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 이상 갔는데 10월에 지금 거래량이 한 6, 70건밖에 안 돼요. 보통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100개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월도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격대는 서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줄고 심리도 죽었지만 그동안 유지해오던 어떤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호가가 많이 안 내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매물 그림도 제가 한번 잠깐 보시면 이런 현상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경기도를 제가 좀 서울이니까 경기도를 보여드리면 경기도도 같이 서울하고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다가 보면 이게 이제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8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이 분당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이 분당 선도지구 이 이슈가 있잖아요. 개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들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매물이 약간 바닥을 찍고 이 정도 선진에서 안 보이시게 하는데 겹쳐서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은 당분간 호가가 유지가 될 것 같고 거래는 좀 줄 것 같고 나머지 경기도에서 좀 주목받는 지역들이죠. 광명시 뭐 김포 이런 다 주목받았잖아요. 분당 이런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다 매물이 갑자기 좀 짧은 기간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투자자분들하고 매수자분들하고 이 상태가 뭐 이렇게 5대5 정도로 있었다. 그럼 투자자분들은 그대로 있는데 매수자분들은 다우닝 되고 있으니까 갭이 좀 벌어지죠. 그게 이제 거래량 감소로 이제 나타나는 시장이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정이 일단 시작됐구나. 다만 이게 내년 초에 다시 정부에서 신생아론 다시 할 거거든요. 아, 다시 또 하나요? 근데 처음에 발표할 때 이거를 한 번만 하지 않고 뭐 중장기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겹쳐지면 내년 초 봄 지나면 뭐 3, 4, 5월은 또 약간의 반등 힘이 있을 텐데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가 미국 대선하고 겹쳐서 봐야 되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러니까 약간 진정 국면과 하향 조정 구간의 약간 진입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여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뭐 항상 일치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렇게 오를 때 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집값이 버티고 있지만 네. 조금 더 지나면 떨어질 수 있다고 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심리가 좀 일단 다운되니까. 지난 이제 한 이때 이렇게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이유랑 지금 이렇게 또 꺾인 이유는 뭔가요? 급등한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정책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책금리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 생애 최초 LTV 80%는 적용을 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한 3% 중반대였거든요. 네. 근데 정책금리를 소리 소문 없이 올해는 좀 낮춰가지고 소득 분위별로 다른데 최하는 2%. 2%면 거의 코로나 때보다 더 저렴합니다. 금리가.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3.5인데 어떻게 2%를 주겠어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생애 최초자 무주택자분들이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이게 소리 소문 없이 던졌는데 소리 소문 없이 퍼진 거예요. 퍼졌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특히 강남이 많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강남이 왜 이렇게 치고 올랐냐면 뭐 이런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시겠지만 2016년, 17년 뭐 이때 분양을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부터 출발해 볼게요, 제가. 네. 경기도에서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당시 뭐 우리 김 작가님도 아시지만 그 당시에 분양가는 대충 얼마 선이었을 것 같습니까? 언제요? 2017, 16 뭐 그 당시 17년 이때 다들 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아리아리 할 텐데 대충 2017년 벌써 거의 수도권 7년, 8년 됐네요. 네, 그 정도일 때 분양가가 얼마 정도였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요? 통밥으로 해. 8에서 10억? 높게 보시는구나. 8억? 8억? 6에서 8억. 비싼 게 서울이 아니죠? 네, 서울이 아니죠. 그러면 뭐 한 5에서 7억?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5에서 7억 사이에 분양을 했어요. 네네. 근데 요즘 그게 가격이 얼마죠? 느낌상. 정확히 바쁘시니까. 8에서 10억? 그렇죠. 그러면 5에서 7억인데
8에서 10억이잖아요. 맞긴 맞나요? 대충 맞습니다. 거의. 왜냐면 5에서 7억이면 5억에 분양받으신 분은 말씀 주신 대로 하한으로 8억을 보셨잖아요. 8억이 됐잖아요. 그럼 3억이 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8억인 분이 그러면 서울에 예를 들어서 강남 4구 마영성 빼고 서울에 나머지 15구가 있잖아요. 뭐 은평구도 있고 서대문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구들은 가격이 현재 얼마냐? 13억에서 18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입장에서 5억에서 8억인 분도 계시겠지만 5억에서 10억이 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 10억짜리를 팔고 15억짜리 넘어올 욕심이 생기죠. 당연히, 그죠? 생기죠, 당연히. 5억의 대출도 7, 8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네네. 이분들이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자기도 올랐어요. 근데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수도권에서도 A급이 있고 또 이렇게 A급, B급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제일 좋은 데가 있고 조금 덜 좋은 데가 있잖아요. 있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데 가격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강북으로 들어옵니다. 강북에서도 조금 표현하긴 그렇지만 뭐 노도광이라든지 금관구 이런 데보다는 조금 한 단계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뭐 동작구, 뭐 광진구, 그렇죠. 강동구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가격으로 봤을 때. 네. 그럼 거기에 강동구에 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그러면 보통 10억에서 뭐 7, 8억에 받았어요. 5억이니까. 2, 3억 차이 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15억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외곽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강남으로 진입하는 환경이 갖춰진 거죠. 네. 부동산이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폭등하는 사이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갭이 가만히 있는데도 자연 발생적으로 자산 가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번에 다시 대출 금리가 말씀드린 정책 대출 금리가 저렴하게 나왔잖아요. 생애 최초는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분위기 따라 가지고 다른 주택담보대출도 다운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때 지금 진입을 하면서 강남이 이제 불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그럼 이 갈아타기 한 분들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제한적이다 보니까 강남이 딱 8월 달 되면서 소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끊긴 거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그분들 외에 이제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계세요. 1월부터 8월까지 계속 뭐 또 전세 포비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니까 이거 너무 오를 때 타임을 놓친 분들이 그 22년 하반기에 푹 떨어지니까 그렇지. 됐다. 나는 일만 해야지 이랬던 분들이 요번에 이러니까 이제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보고 특히 생애 최초에 해당되시는 전문직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연봉 뭐 1억이신 분들이 한 10년, 20년 일하시면 애들 키우고 이러면은 보통 자본이 한 6, 7억에서 8억밖에 안 됩니다. 15년 지나도. 그분들이 지금 애기들 크면서 넘어가고 싶은데 부담되지만 과감하게 생애 최초를 활용해가지고 넘어가신 분들이 꽤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레벨 분들이 따라와 줘야 가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끊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받쳐주는 수요가 더 다가서기 힘든 가격 수준에 서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일단, 이제 최고점을 찍었고, 경신한 것도 있으니까 이건 급하게 조정될 수도 있고 천천히 조정될 수도 있다고 저는 시장을 보고 있고 지방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조정이 그런 현상이 서울보다는 극히 적을 것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교수님은 지금 이제 상승이 이제 좀 멈추고 이제 어떤 분들은 다시 올라간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교수님은 이게 서울 같은 경우 좀 밑으로 하향으로 간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지금 제가 2022년 하반기부터 이거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냥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22년 하반기에 전세 매매 동시 하락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적분이 없었다는 사실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경제 공부하고 금리에 대해서 아시면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전세 가격과 소득 수준의 어떤 임계점 같은 거 체크해 보면. 그리고 작년에 특례보금자리 올릴 때 8월 9월부터 꺾일 거다 그랬고 꺾였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빠르면 7월, 느리면 8, 9월에 꺾일 거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제가 드린 논과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한 가지죠. 시장의 구조와 시장의 가격 상승의 원인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요인이 50이라면은 나머지 50이 펌핑입니다. 언론사에.
언론사의 펌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펌핑이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판명되는 순간에 심리는 급격하게 가라앉거든요. 가라앉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라앉아서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쉽게 말하면 건설사들의 분양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PF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또 터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더 부담되니까. 지금도 구조조정을 잘 못해가지고 세계 국제기관으로부터 거의 모든 국제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금융당국자도 조금 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쫄리니까 어느 부분만 커버할 수 있어요. 생애 최초나 신혼 부분을 커버하지만 나머지 부분까지 확장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되겠죠. 네. 그러면 선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쓰는 거는 꼬꾸라져야지 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유지되길 바라지만 유지되는 힘이 약한 게 지금 확인이 되면 천천히 내려가는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미국의 경제 둔화 침체의 어떤 팩트들이 자꾸 신호들이 살살 뜨기 시작하고, 중동 리스크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다들 자영업자도 해결이 안 됐고,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시경하면 이거죠. 경제가 좋고 인구가 늘고 정치 환경이 좋으면 올라갑니다, 이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경제도 지금 만만치 않고, 대출 정책도 할 만큼 다 했고, 근데 소득도 이렇게 실질 소득은 지금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예외는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주택자가 한 60%는 아니고 50, 한 3, 4% 돼요. 과반수가 무주택자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제 소득 수준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동안 안 산 분들이 요번에 많이 샀어요. 그러면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야 되는데, 이분들하고 현재 부동산 가격하고 눈높이, 연봉이 1억 5천인 분들은 10년이면 단순으로 10억 이러니까 강남을 보잖아요. 근데 강남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25억 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자산은 6, 7, 8억이고 대출을 받았을 때 생애 최초는 그나마 계산이 좀 나오는데 부담돼도 나머지 분들은 계산이나 유지 가능하지 않은 가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조정을 거쳐야 다음 수요가 붙고 시장이 이어지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인 수요 공급의 균형의 법칙에 의해서 조정 구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어떤 논리의 근거입니다. 근데 이번 올해 상승 때 서울과 지방의 온도 차도 컸고, 많이 크죠. 서울에서 상급지가 아닌 곳에 온도차도 컸잖아요. 그렇죠. 올해 특히 강남 상구 마용동이 똘똘한 채 선호현상을 많이 올랐던 건데, 요거는 그러면 이번 조정기 때도 여기는 피하지는 못하는 거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달은 버틸 것 같아요. 한두 달은 버티는데, 네, 한두 달은 버티는데, 그거를 이제 변화를 알 수 있는 게요. 네. 또 그림 하나 좀 추가드리면은, 이거 보시면 거래량 변화가 너무 심각해요.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갑자기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일단 물론 20일 정도 남았지만 거래량이. 우측을 보시면은 그동안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189건 하다가 쭉 올라와서 549건 강남구가 강남구. 급격하게 늘었죠. 거의 5배 늘었잖아요. 근데 9월 달에 115건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이거는 한 200건에서 멈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200건에 반토막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강남구인데 서초구를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서초구가 지금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신고가 많이 찍고. 보시면 어때요? 17건이에요. 같이 올라갈 때는 7월 달 최고일 때 강남이 549건 찍을 때 서초구 413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9월 달에 거래량은 너무 차이가 나죠. 17건. 이거 왜 17건일까요? 그 가격이 호가가 올리고 신고가를 치고, 이것도 진성거래인지 모르잖아요.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이 분위기 때문에 같이 강남이랑 키높이를 같지만 가격 저항에 부딪힌 게 지금 나타나는 게 완전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17건이고 송파구는 보시면 송파구 강남구는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한 4분의 1 토막 수준에서 지금 있고, 만약 10월 말까지 하면 한 반 토막 수준에서 끝일 텐데, 서초구는 이 추세라면 거의 계산상 보시면 어떤 거야? 이거 2배 잡아도 30건 잡으면 7월 달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이에요. 그만큼 서초구가 여기 다른 구 대비 많이 올랐죠. 버블이 많았다. 버블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아. 가격 상승폭이 너무 높았다. 높았다. 그걸로 버블을 할 수도 있겠죠. 버블이라고. 부담스러운 거죠. 사기에.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받겠죠? 그렇죠. 그럼 서초구는 조정이 다른 구보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의 똘똘한 채라는 개념과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붙으려고 하는 어떤 마인드가 좀 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볼 대목이 뭐냐. 그런데 서초구의 매물이 줄지 않거나 도리어 는다. 이러면은 진성 실소가 아니라 투자 수요들이 말씀하신 버블을 일으킨 가격이 현재 가격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또 부동산 앞으로 이제 하락보단 보합이 좀 있은 다음에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이 올해 내년은 몰라도 26년, 27년 네. 인허가 물건이 없다. 이거는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해도 최소한 3년, 네. 무조건 3년 걸리는 거니까요. 네. 28년부터 공급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뭐 각자가 이 공급 물량이 많다 적다를 뭐 각자 기준 다 다르지만 어쨌든 26년, 27년 없는 거는 24년, 25년보다 줄어드는 건 확실하지 않냐. 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24년 4분기는 이제 대출 규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보합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조정이 그분들 있겠지만. 말씀들의 논리도 네. 맞죠. 수용구의 법칙. 일단 맞는 건가 이거는? 그러니까 인허가 뭐 물건이- 원칙적으로 맞죠. 원칙적으로 맞다. 원칙적으로 맞죠. 원리적으로. 그러면 제가 거기에 네.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네네. 2017년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8년도에. 네. 집값 어땠나요? 폭등했죠. 그 논리라면 집값이 오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수요공급의 법칙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경제학의 기본은요. IF입니다. IF, 가정법입니다. 모든 경제학의 이론들은요. 다른 요인들이 이러이러할 경우에 그러니까 배제하는 거죠. 다른 요인들을 배제했을 때 수요공급 법칙 이론이 나오는 거고 네. 한계 효용 이론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법칙 이 중에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경제위기가 터졌다. 수요공급 법칙이 먹힙니까? 안 먹히겠죠. 전혀 상관없죠. 시스템이 정지가 됐는데 뭐 수요공급 법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케어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 부동산에 들어와서 전문에서 말씀해 드리면 2010년, 18년에 집값이 공급이 훨씬 많았는데도 올랐습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적정 입주 물량보다 뭐 한 1.5배, 2배 된도 올랐고 MB 정부 때는 적정 입주 물량보다 적었습니다. 네. 적었으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야죠.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상황, 경제 상황이 좋거나 인구가 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게 그대로 먹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핵심은 뭘까요? 집값이 올라야 그 집값이 오르는 것을 컨설팅하고 강의하고 이러면서 돈 버는 분들이 주일 거예요, 주로. 네네. 물론 학자분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자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 전제 조건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네. 같이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죠. 학자라면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말씀은 자, 경제 상황이 지금 내수가 살아나고 있나요? 자영업자가 정상적인가요? PF 부동산 PF 현장들이 괜찮은가요? 건설 현장들이 지금 서울 빼고 다 잘 돌아갑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경우는 특수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논리를 갖다 댈 수는 있죠. 전국적으로 들이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체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요번에 분양을 받은 분양가들이 자율화를 풀었기 때문에 높잖아요. 분양가가. 여러분 2009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됐는데 요번에도 똑같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렸고 2009년도에 2사 대책이 나옵니다. 2사 대책 2월 4일 날 연초에 2월 4일 날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도 그 뒤에 12년 뒤에 작년에 우리 13 대책 나왔잖아요. 그 대책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이 코딩을 맞춰보면요. 80에서 92%가 같습니다. 왜 같은 대책을 던졌을까요? 경제가 너무 어렵거나 리스크가 부담되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주저앉을 걸 막기 위해서 하죠. 네. 하는데 그때 대책이 90몇 % 똑같다는 얘기는 되풀이되는 모습을 연출하잖아요. 그럼 그때에서 활성화해가지고 똑같이 재건축 활성화 다 해서 분양이 다시 살아납니다. 분양이 막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살아날 때 갑자기 분양 붐이 불어요. 청약, 지금하고 비슷해요. 청약 광풍이. 그때도 자율화를 합니다. 똑같이. 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고서 2011년, 12년이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요? 2011년도에 저축은행 부도 사태 나고 심리가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대한민국이. 물론 올해도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나니까 2011년, 1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남 부패가 깨집니다. 강남이 미분양이 터지기 시작하고 네. 그 뒤에 입주하는 아까 9년도 10년 초에 분양한 것들이 언제 입주하나요? 12년도부터 입주를 해요. 12, 13, 14 그 사이에 마이너스 P가 서울은 20에서 30% 현장들이 마이너스 P였고요. 수도권은 3, 40%가 마이너스 P였어요. 데이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전보다 볼륨이 크고 높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둔촌주공도 전세 대출 막으니까 집주인들이 발 동동 굴러? 그렇다면 이건 실수요자의 개념보다 투자수의 개념에서 청약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청약시장을 또 풀어놨잖아요. 한 세대가 한 집만 청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저번 정부보다 한 발 더 나은 게 뭐냐. 20살 넘으면 한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다 분양을 받아도 된대요. 그러면 이게 다 실수요예요? 아니잖아요.
가수예요. 그럼 분양 현장에 가수가 분명히 많이 투입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어지고 있고. 입주는 다 이제 내후년부터 말씀하신 그 입주 물량이 과연 시장에서 안 먹히면 그때 뭐 공급이나 인허가의 물량과 겹치는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시장에서 이게 안 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요 공급은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시장 주체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더 오르겠네 하면서 매물이 줄고 수요자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대출 금리도 부담 가능하고 쫓아갈 수 있으면 시장에 말씀대로 수요 공급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말씀드린 리스크 중에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많이 받았잖아요. 생활안전자금으로, 사업자 대출로.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내수가 지금 살아날 기미가 없잖아요. 해소가 안 되면 그분들은 결국 어떤 시장에서 뭐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들과 겹치는 시기가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수요 공급 부족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얘기 안 하면서 그 얘기를 무조건 한다. 그러면 뭐 2022년 때 하반기 폭락한 거랑 비슷한 사태를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죠. 그 가능성이 50% 이상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함께 친분이 있는 이제 상승 얘기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실명은 나가지만 당연히 삐처리 될 건데요. 네네. 네. 뭐 교수님 이제 삐처리 됐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의견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분들은 이제 여전히 상승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거가 뭔가요? 지금 아까 그거밖에 없을 거요? 뭐 그거랑 딴 것들이 딴 거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뭐 사석에서도 뵙고 하니까 토론을 한번 붙여주세요. 김작가 TV에서 우리 붙여주시면 알겠습니다. 아주 건전한 토론. 왜냐하면 그 토론 속에서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논리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시장 판단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리 한번 만들어주시죠. 제가 조만간 저는 제 논리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자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교수님 전망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지금까지 다 맞지 않았나요? 2022년부터? 올해 이렇게 급등도 맞추셨던 건가요? 맞췄잖아요. 이미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정부 요구를 좀 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자금 있지 않습니까? 정책금리. 이게 무주택자 중에 생애 최초를 집을 마련한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2%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집값이 비싸서 2%인 것보다 집값이 저렴해서 3%인 게 낫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게 이제 정부와 정부는 빼더라도 언론들이 비추는 조명의 프레임이 좀 안 좋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언론이 대한민국을 살린 경우는 예전에 민주화 때 뭐 이럴 때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이 언론들도 자본주의화 돼가지고 언론의 어떤 뭐 이런 얘기가 요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일부분들이 제가 2011년도에 쓴 저서가 하나 있습니다. 2011년도에 쓴 책을 2009년부터 조사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2015년이 폭락이 온다고 제가 썼어요. 시기를 잘 조정 못하고 거꾸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2020년 이후부터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거기 써 있습니다. 2010년도에 15년 전에 써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구 구조론에 의해서 제가 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 얘기하는 분들이 자꾸 저보고 그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1월 달에 제가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이거는 딱 정책 발표가 되니까 제가 체크를 해보고 계산을 해봤어요. 제 개인 유튜브도 있거든요.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말을. 계산도 다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거 계산해보니 서울하고 이렇게 하고, 뭐, 거래량은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상승이 한 9월까지 이어질 것 같다. 추석 이후에는 꺾인다. 왜? 소진이 되고 나면 다른 요인이 받쳐줄 게 없다. 왜?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9월까지 오르고 꺾였잖아요. 꺾이고서 올해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신생아론이 또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신생아론은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예측을 할 때, 신생아론만 정책을 계산하면 이건 6월, 7월에 끊긴다. 그런데 갑자기 정책금리가 나온 거예요. 뒤에 이어서. 정책금리가 말씀드린 2%면 거의 여러분 10억에 2%면 2천입니다. 한 달에 150, 200 내는데 그러면 10억까지 보니 강남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조건 때문에. 한번 버텨보지 왜. 가격이 5억 오르면 3년 있다 팔면 양도세 안 내고 이러니까 투자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정부가 깔아줬죠. 거기다가 1억이 넘는 소득자? 이런 분들은 3.3%에서 3.2%.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투자 욕구가 일어나서 이번에 강남이 불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 3%짜리가 그러면 시중금리가 그때 낮은 게 한 3.89, 보통 4.5 이랬거든요. 그럼 갭이 1에서 1.5% 벌어지잖아요. 2%짜리는 뭐 한 2% 벌어지고 그 돈은 그럼 누가 책임지죠? 정부가 정책 대출 금리를 했으니까 기준금리면 1.5%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거를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자 차액 보전 계정이라는 게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게 뭐냐면 큰 위기가 왔을 때 자영업자분들 힘들 때 만약에 대출해 줬어요. 1%짜리. 그럼 시중금리보다 낮으니까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그거를 정부 예산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나 우리 경제 주체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데 이거를 그런 상황이 아니라 딱 명분을 하나요. 무주택자 집 마련. 그럼 그 수준이 우리가 소득이 좋으면 집을 사듯이 정부도 경제가 좋아서 세수가 좋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어려워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정부 세수 펑크가 엄청 나고 있음에도 여기다 돈을 퍼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더 결정적인 건 5년 뒤에 변동금리입니다. 대부분. 이게 혼합형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지금은 2%로 받았지만 이분들이 머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구독자분 중에. 2%다? 그럼 무리해서 내가 샀어. 이자 비용이 적은데 3년 동안 거주하고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야. 조금만 올라도 돈이 남네. 이걸로 나는 돈을 좀 마련하겠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게 진정한 수요인가요? 아니잖아요. 다행인 건 뭐냐면 전체 거래량이 막 8천 건 들을 때 예전에는 5억, 6억, 서울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5억, 6억 이하의 거래량이 한 30, 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번에는 50% 이상입니다. 거래량이 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요자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가수요자들이 가세하면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걸 체크를 해보니 지금 여쭤보신 게 미리 예상하냐고 여쭤봤잖아요. 미리 1월, 2월, 3월에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7월에 꺾일 거다. 근데 늦어서 8월부터 꺾이거나 9월에 꺾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꺾이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맞췄잖아요. 근데 언론들이 저를 조명을 잘 안 하죠.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또 신생아나 또 나오면 이게 그 예산이 중요합니다. 발표 아직 안 했잖아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이 만약에 나오면 그리고 이제 LTV 80% 유지하고 정책금리를 계속 유지할지. 이게 좀 도가 지나쳐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자꾸 집값을 떠받쳐가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결정적으로 요새 한은 총재가 좀 싫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싫은 소리라는 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경제 주체 자영업자나 건설업자는 금리를 내리라고 하고 있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한은 총재는 이거 내리기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내릴 것 같아요. 그럼 내리면은 10월 달에 있지 않나요? 네, 10월, 11월에 있잖아요. 두 번인데 10월에 못 내리면 11월에 내리겠지만 둘 중 하나는 한 번 내리죠. 내릴 확률이 지금 높겠죠. 저는 0.25 보고 있는데 둘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내린다고 보고요. 미국이 한 번 더 내려도 안 내릴 것 같아요. 0.25 한 번만 내리고 우리는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힘들고 특히 서울이 심각하죠. 이런 걸 총체적으로 지금 금감원장하고 최상목 총리 이분들의 어떤 단어들의 스탠스를 보면은 올 봄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PF 부실 현장들은 살려고 애를 썼으나 서울과 인근은 조금 살리지만 지방은 답이 없다는 걸 이제 파악했어요. 그래서 패턴을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는데 그러면 급격하게 내려가면 안 되니까 또 명분은 그거예요. 급격하게 내려가면 안 되니까 뭐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신생아론은 분명히 할 겁니다. 하는데 신생아론의 예산은 비슷하실 거라고 보고 정책 금리를 계속 쓰냐 마냐인데 써도 중요한 건 차이점이 뭐냐. 이미 요번에 다 썼어요. 웬만큼. 살 사람들은 요번에 다 샀어요. 더 지금 왜 내려오겠어요? 지금 그분들이 계속 사고 있으면 올라가는 게 유지가 될 텐데 왜 내려오죠? 아무 이유 없잖아요. 그분들이 수요가 준 거죠. 거래량 주니까 그럼 이분들이 그럼 이 가격이 안 내려오면 사겠어요? 갑자기 사진 않아요. 그 정책이 유지가 돼도 정부가 세금을 퍼부면서 집값을 받치려고 하는 그 정책을 써도 이미 수요가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 따라가고 있으니 이거는 어느 정도 임계점에 왔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에도 상승폭은 물론 또 다시 한번 뭐라 그러죠? 이렇게 펌핑? 저는 펌핑 버블된 가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은요. 서울은 더 이상 올라가기는 일단은 전 정점을 찍었다 보고 도리어 외부나 내부에서 트리거가 터지면 뭐 우리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처럼 우리 뭐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농협 얘기 나왔잖아요. 부실적금 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분명히 뭐 어디선가 조그만 일이 터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안 터지면 이상한데 안 터지면 이게 고름이 자꾸 커지면 안 되잖아요. 터져야 뭐가 다시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트리거가 돼가지고 시장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다. 그거를 정부는 또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